한미 관세 협상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생각이었죠. 일방적으로 뜯기는 관계가 과연 오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참 고심이 깊어지는 요즘이죠. 한중일이 또 아주 부닥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한치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그뿐이 아니죠. 온 나라를 수렁에 빠지게 했던 이 내란 세력들이 미친 듯 설치고 있어요. 이들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꽃피워야 할 과제가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마지막 보루인 양 아주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요. 늘 밝은 해안으로 정세를 짚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온 우리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님, 김진양 전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님 두 분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두 분이 나온 적은 없었잖아요. 그죠? 처음입니다. 아, 예, 예. 아, 좋습니다. 두 분을 이제 따로따로는 대답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한번 의미 있게 한번 한 해를 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자리가 많아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술자리에 전사하지 않고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아, 저는 술을 많이 안 마십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을 좋아하죠. 근데 뭐 요즘에 많이 안 마신다는 것이 예.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아니고요. 뜻은 아니죠. 네. 저도 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이 사생결단하고 마시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하고. 한국 사람들은 왜 소폭을 좋아하죠. 소폭. 예, 오늘 소폭 얘기를 좀 하려고. 원래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아, 그런가요? 이 소주 자체는 한국만의 술이지만 맥주 섞는 문화도 우리만의 문화 같아요. 보니까 이게 뭐 다른 데도 칵테일도 있고 뭐 언더락도 있고 하는데 소폭 경우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 이런 식의 술은. 글쎄요. 저 다른 외국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마시는 경우는 못 봤고 그냥 원하면은 한번 마셔보는 그런 정도. 제가 오늘 이제 소폭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거의 매일 아침 매일 소폭을 10잔 이상 마시고 매일 아침 출근을 10시 넘어서 하고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하고 매일 퍼져 자던 윤석열이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오늘 대화를 시작하려는데요. 외국에 나갈 때도 박스로 소주를 실어 날랐다고 하고 이 장관들 보고를 일부러 5시경에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장관이 보고하러 가면 한 1시간 하면 6시가 되잖아요. 오늘 보고 그만하고 소주는 한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아 놓는다는 건데 일을 빨리 마치고 술을 먹으려고 장관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뭐 국정원 업무 보고 때는 술자리가 벌어져가지고 엎혀서 경관에 엎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던데 이게 소폭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술사랑 정말 진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이런 주제를 대화를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은 예. 제도고 기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람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건 기구와 제도거든요. 네. 근데 그 제도와 기구가 늘 만취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영궁이 이제 바닷속에 있는 궁이잖아요. 네. 그 용산의 대통령실이 술 속에 있는 집무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정말 이 전파가 아까워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 많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 문장열 교수님이나 저나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네. 청와대 생활을 다 했었지 않습니까? NSC에서. 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국빈 만찬에서도 와인 3개 가까운 포도 주스를 마셨지 않습니까? 네. 왜? 일순간 판단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인간은 인간이 맞습니까? 이 인간은 늘 술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10시, 11시 출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참담함은 국민의 몫이잖아요. 아마도 그 경로를 하고 공황장애 네. 오고 이게 알코올 증후군은 사람 뇌의 전두엽을 파괴시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되어서 먹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검찰총장 검사 시절 제가 대구가 고향이잖아요. 윤석열이 대구 고금에 대구에 검사할 때 윤석열에게 술을 사줬다는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에요. 대구에. 아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예요. 대구에 있는 동안 매일 술 먹었다는 거야. 근데 진짜 참혹한 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게요. 그 인사 검증을 전혀 뭐 안 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근데 본인이 술을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어요. 한번 잠깐 영상 볼까요? 우리 그 관저에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그죠? 주거 공간 식당에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술 드셨습니다.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술은 항상 통상 열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20잔 정도 들고. 아 이거 참 기가 그 막혀. 주거 공간이 술주자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 술을 잔뜩 쌓아놓은 공간이 따로 있었다는 게. 대한민국- 근데 이제 예. 문제가 예. 이런 알코올 중독자를 왜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감옥에서 치료를 해야 되죠? 자기가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술을 못 먹게 되고 강제로 끊어지면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 거겠죠. 치료가 되는 셈인데. 지금 상태가 예. 어떨까요? 금단 상황이 이거- 심할 건데. 이거 공짜로 해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코올 이 금단 중독을 현상. 치료한 것을 알코올 검단 현상이 사실 굉장히 괴롭대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예. 예, 사실 이게 아직 이렇게 치료의 기간은 예. 십수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 안 끝납니다. 굉장히 괴롭고 손 떨림이라든가 이렇게 선망 증세도 있고 오. 사리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분노, 경로 이런 게 그대로 다 나타난대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 안에서도 교도관들한테 교정 당국에다가 술 내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딥니다. 근데 그 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곽정근 앞에서도 저렇게 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이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정말. 예. 예. 아니 뭐 우리가 뭐 술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뭐 이걸로 계속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예. 아무튼 빨리 이분-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분 이 얘기는. 걱정스러운 거는 네. 예, 알코올릭이 심했던 사람이 술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상태가 정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제가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의견을 물으는데 그 곽경택 감독의 영화 친구를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봤죠. 그거 워낙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라든지 뭐 네가 가라 하와이가 유명한 말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많은데 이때 말이에요. 근데 영화 장면에 전 지금도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유호성이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실제 살인을 한 부하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내가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면회 온 친구가 왜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네가 다 뒤집어 쓰냐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잖아요. 쪽팔리잖아 딱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이 부하들 앞에서 자기가 쪽팔리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 자기가 대장이 이제 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는 그냥 막 잠깐 그 장면이 하나 있나요? 예,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저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아니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저 장면 다 보셨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시켜난 일을 갖다가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 왜 그런 너희가 그 짓을 했냐 자꾸 이러니까 홍정원이가 갑자기 피고인. 진짜 제정신이 아니죠. 예. 진짜 온전하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장면을 본 많은 주변 친구들 반응을 제가 들었었어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고향이 대구단 말입니다. 예.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러저러하게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다 소위 말해서 예. 다 찍었던 친구들이에요. 예. 어떻게 딱 저런 장면을 이야기했느냐. 인간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더라. 소위 말해서 친구라는 영화에 예. 사실은 유호성은 멋있잖아요. 예, 쪽팔림으로 조폭들도 이게 이제 인지상정의 마음인데 대통령까지 했다는 새끼가 예. 대통령까지 했다는 새끼가 인간도 아니더라. 그렇지. 이미 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유호성 그랬어요. 대사를 보면은 그 답이 아주 간명하잖아요. 쪽팔리잖아. 쪽팔리잖아. 예. 인간의 영치. 근데 윤석열이 왜 그러면은 저렇게 부하들한테 전가하려고 했을까? 빨리 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 그게 없으니까 쪽 팔린다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해석밖에는 다른 해석이 쪽이 어려운 없다는 것 건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예, 거죠. 그렇죠. 인면수심. 인면수심.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고 검찰총장 만들고 한 것도 참. 그게 저는 참담함이에요. 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온 국민이 쏘갔잖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 대선 과정에 그 이전부터 검찰총장 때부터 인간 안 된다라는 게 다 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언론이 하여튼 국민적 여론 받아가지고 예.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게 참담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뭘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지 인격 판단이라든지 그런 걸 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은 물론 대부분은 언론 보도 아니겠어요? 맞죠. 그게 우리 언론이라든지 또 그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다른 뭐 재벌이라든지 관료라든지 정치권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국민이 말하자면은 기만당한 거죠. 사실은 언론사들은 네. 주류 소위 말하는 메이저 레거시 미디어 네. 그쪽에서는 검찰 쪽 저 서초동 상황을 다 알고 윤석열에 대해서 판단 다 당시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적 이해관계들이 딱 모이니까는 간 거잖아요. 아마 대통령 시키면은 내 말을 잘 듣겠지라고 하는 그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사람을 시켜내 말을 잘 듣는. 그렇죠.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참나 이거. 근데 말이에요. 지금 사실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내년 1월 8일이 구속 만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면은 그냥 또 석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걱정들을 많이 해요. 우리 이 그런 것에 대한 한번 좀 전망을 하고 이 얘기를 좀 넘어가려고. 아,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다시 술 마셔가지고 그것도 치료하려면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위해서라도 네. 그런 절대 안 갇혀 있어야 계속 갇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윤석열이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이라도 그때 참 정신을 고마웠다. 덕분에 술을 끊었다라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거 농담 외에는 달리 대답할 게 없네요. 그런데 저는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뭐 전체적인 기조가 누가 보더라도 법리적 판단을 해보면은 그런 일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잖아. 있을 수 없는 근데 일이죠. 최근에 뭐 나경원 중심으로 해서 다 거의 의원직 유지하는 판결 나오고 직위원 내지니 보고 있으면은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두려운 게 어떤 기시감인데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네. 그것도 직위원을 또 풀어도 줬었잖아요. 예. 한국 정치, 한국 사회,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려는 외부적 세력이 이게 국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야 된다고 판단하는 외부의 세력이 이걸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이 대한민국 사회 체제를 극단적인 혼란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국제적 질서가 엄청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정신 못 차리도록 맨날 그냥 이 사법, 내란, 이 검찰 이것만 계속 들여다보게 해놓고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외교, 안보, 평화와 관련된 국익을 훼손하려는 어떤 외부의 세력이 있다라면은 손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한국 정치는 미국 정치의 서버잖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김현장이라든가 여러 많은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로 작당되어지는 저는 그들이 윤석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윤석열을 끄집어내는 것 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혼란을 혼란을 만들기 틈타가지고 위해서. 이정부 정부를 흔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목적은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그다음에 한국 정치에 이제 개입할 공간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런 가능성이 이제 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좀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진짜 어떤 걱정이 되냐면 최근에 그 왜 김용현 따라다니는 변호사들 얘네들 막 나가잖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그 막 판사한테 상욕하고
근데 쌍욕, 상욕이 아니고 쌍욕. 그 쌍욕하는 장면 혹시 좀 있을까요? 네, 잠깐 볼까요? 이진관이 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곤변사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 사탄 마구니들은 꼭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진관이라는 놈 상판뜨기 한번 다시 보고 정말 보잘것없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진짜로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 도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아멘. 이진관이한테 재판을 받는 다른 그 한덕수 같은 자들은 권리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진관이가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냥 그 원님 재판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거를 가만 놔두니까 저 떠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이제 김용현 재판 변호사인데 변호사들입니다. 뭐 변호사로 가면서 사실은 막 재판부의 판사 허가 없이 막 떠들다가 감치명령까지 네. 이제 받았는데 그 이진관 판사잖아요. 네. 이진관 판사와 지금 지기현 판사가 너무나 좀 대조가 대조적이죠.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법부에 대해서도 저러고 덤벼드는 게 거의 뭐 막 나가고 있어서 이 상황이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이잖아요. 내란이 내란이 계속 연속되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예. 저 사람들이 저 인간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그런 거예요. 거죠. 예. 예. 왜 저렇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결집할 것이고 예. 그러한 세력들이 나중에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올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아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외부 세력, 예. 뭐 미국 CIA라든지 뭐 직접적으로 관련은 뭐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변호사까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저런 막 나가는 말과 행동을 뭔가 하느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믿는 구석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다시 저 세력들을 철저하게 응징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 가지만 첨언을 해보면요. 예. 마찬가지 이거샘플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광훈 목사가 맞습니까? 하여튼 정광훈이 예. 초지일관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아스팔트에서 지금 내란을 계속 선동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오늘도 그러고 오늘 있어요. 엄청 네, 차 오늘도 막혔어요. 봤습니다. 예. 오다가. 그 정광훈은 혼자일까요? 정광훈의 백그라운드는 누굴까요? 여러 많은 커넥션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 많은 거래들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USAID, 네더, CIA 다 잘 알잖아요. 예. 한국 정치의 사회문화를 움직이는 많은 상수로서 미국적 이해관계의 흑막이 있잖아. 분명히 뒷배가 있겠죠. 예.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한국 정치가 굉장히 혼란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즉 이재명을 마지막까지 계속 흔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매우 좋은 소스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흔들려고 하는 그 부대가 사법부 같아서 걱정된다는 거죠. 저는 사법이 앞에 있는 하나의 뭐 이거는 사법 둘러싼 저거이지 상징이지 탄탄하게 그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언론이 방금 이 영상을 우리 레거시 미디어가 아무도 안 다뤘어요. 사실 저거 유튜브에서는 돌았거든요. 예. 사실은 재판 진행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우리 레거시 미디어들 주류 언론들이 다뤄주면요 이러진 않을 거야. 근데 굉장히 여전히 언론의 지형이 굉장히 좀 보수화돼 있다. 안 다뤄요. 똑같이 조정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언론의 보수화와 이 조희대 사법부의 희대 판결 이후 나타난 이 모든 노력들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 뭔가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렇죠. 이들이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김용현 변호사들 같은 이런 막말도 겁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단적으로 예.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이미 민주당 안에서도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거 민주당이 너무 치고 나간다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어요. 예. 이미 밀리고 있다는 것이지. 내란 재판부를 둘러싼 여론 지형이 예. 이걸 풀어야 될 국회 민주당조차도 밀린다라는 이야기는 간단치 않은 이야기죠.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 한 두어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세력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고 우리 내부만 보더라도 일단은
사법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법제도상에 손을 댈 수가 헌법이 없죠. 보장하고 있어요. 판사가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라든지 방법 같은 것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예.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그런 도정에 있지만은 이 검찰이 기소권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도 지금은 현재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국민들이 또는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것 예. 이걸 자기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론도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언론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일단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아는 것은 교육이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잖아요. 제도권 예. 교육을 받고 뭐 자라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아는 게 그러면은 교육만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현실 정보예요. 그건 언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은 지금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어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거. 이거 손댔다가는 언론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론이 이제 이걸 사람들의 판단을 좌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판단이 서로 달랐을 때 누가 결정하죠? 법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금 저기 기득권이 다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것이죠.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교육도 지금 보세요. 예. 이명박 박근혜 이것도 이 교육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렵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정신 차리고 끝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지금 봉착해 온 거죠 지금. 봉착해 온. 저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예.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예. 또 형식 내용 빨리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내년 지방선거라고 벌써부터 민주당의 유수의 여러 사람들은 지방선거 준비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란 이 문제의 저 반동이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회에서 국힘을 제외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사회민주당 이렇게 기본소득당 다 있잖아요. 예.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진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기조 속에서 이 엄청난 내란범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회 내 여기 국민들이 참여해도 됩니다. 특별기구 만들어 가지고 계속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지방선거도 가능한데 이미 내란은 이제 재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방심하는 순간 예. 정치 지형은 완벽히 바뀌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안 싸우면 네. 민주당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는 모두를 계속 나갈 거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니라 전 국회가 국힘을 제외한 전 국회가 내란 청산의 마지막 총력전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다른 것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이 법조에 그렇죠. 대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 뭐냐면 입법부입니다. 예. 입법이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입법은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에서 네, 구성된 어떤 기구잖아요. 네. 그 결국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입법부가 정신 못 차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법부 저렇고 언론 저렇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을 계속 흔들죠. 뭐 장경태 의원, 뭐 성추행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작업들을 하죠. 정청래 뭐 대표와 갈등.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 민주당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슈를 다른 데도 혼란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런 차이 없어. 그렇게 뭐 큰 혼란 없어요, 권리당원이다, 사실은. 개의원이다, 1인 1표. 비본질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 진짜 중요한 건 내란을 어떻게 제대로 제압하고 청산할 것인가라는 요 사안에 집중해야 되는데 각계격파당하고 있다. 서영교, 뭐 이번에는 뭐 김용민 쭉 나가겠죠. 장경태. 예. 다시 민주당이 아니라 뭉쳐야 되는군요, 다시. 국힘을 제외한 전 국회의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뭉쳐가지고 여기에 계속 집중해야 된다. 이걸 집중하는 과정이 지방선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밀리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큰 적으로서 국회에서 제 정당 다 모아가지고 내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뭔가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시민사회 국민들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야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란 점단 재판부 만드는 거 이런 거 정도 기본이고. 가지고서 그냥 막
내부에서 이게 너무 세게 나간다, 막 나간다, 자제한다 이런 좀 논란할 때가 아니고 그렇죠. 그거 할 때가 아니고 민주당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로 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중도층을 땡기기 위해서는 좀 얌전해져야 된다 이러는 순간에 그렇죠. 이 내란 세력들의 이 총궐기를 막을 힘이 없다 이런 대립의 것이죠. 전선이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어차피 정치 일정상 오는 지방선거 있다. 오는 거예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이 지방선거는 내란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힘과의 싸움, 내란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내란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뭉쳐야 민주당부터 된다. 예. 재정당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올인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온 국민들이 치고 나가고 미디어, 언론, 내지 유튜브들도 이 힘이 여전히 살아있구나라고 되는 것이지 각계격파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걱정되는. 그러니까 촛불이건 아니면은 뭐 빛의 혁명이 있는가. 네. 이건 큰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은 부패한 무능한 이 수구 보수 세력들을 국민이 직접 나서 가지고 정의를 바로 세운 거잖아요. 그 뜻을 살리지 않으면은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럼 촛불혁명이 사실 실패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전체를 밟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다른 이 정당들이 정말 각성을 한 가지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어요. 네. 혼란스러운 착시 현상인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역대 대통령 여론조사 나오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높게 나오고 박정희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명박보다 낮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낮게 평가됩니다.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는 굉장히 높아요. 민주당이 낮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당선됐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지지도는 역대 최고였어요. 즉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높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었잖아. 이거 착시예요. 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은 잘하고 있잖아라는 이야기로 국민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게 몰려가는 순간 예. 민주당 각계격파당하고 내란 반동들 다시 올라올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는 좀 대패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착시 현상. 예.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박수치는 것만큼이나 지금은 내란 문제에 집중해야 같이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법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 총체적 흔들기. 예, 총체적으로 좀 내란 세력들이 총궐기에서 지금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거기에는 또 보이지 않는 손까지 작동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에 좀 민주당은 너무 나이브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따라가면 안 된다. 전체 세력이 다 뭉쳐가지고 탄핵을 이끌어냈고 빛의 혁명을 완성했던 그 제정당 제시민사회 전체가 모여서 다시 힘을 모아 내란 세력을 예. 척결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네, 우리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국내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갔고 왜냐하면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국내 문제와 하나는 국제 문제인데요. 이 국제 문제도 한번 좀 짚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미국하고 상당히 많이 부닥쳤는데요. 사실 미국은 근데 과연 미국의 미래가 뭐냐? 노킹스 시위가 좀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미국은 트럼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편가르기 해가지고 내부가 인종차별, 이민자 반대 등으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단 말이죠. 미국이 참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얼마 전에 뉴욕시장에 34살의 이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는데 그 사람은 무슬림이고 사회주의자고 또 반 이스라엘을 외치는 또 인도계 유색인종이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미국에서 정치하면 절대로 실패하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그가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됐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죠.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매우 심각하게 위험하다.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의 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못 들여다보면 네. 한미 관계를 분석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미국이 왜 위기인지를 먼저 인식의 전제가 좀 돼야 된다. 치명적으로
윤리 도덕이 다 없어졌죠. 경제적인 뭐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 연방 정부의 뭐 재정 적자, 국가 부채, 정치적 위기, 내란의 위기, 총체적 위기예요. 구조적인 위기고 트럼프가 마가를 얘기했잖아요. 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사실은 역으로 이미 미국이 엄청나게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슬로건이 저는 마가라고 생각해요. 즉 그 미국의 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에 젖어가지고 한미동맹 체제로 가고 있는데 다극화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이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 맘다니가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경제 문제로 당선됐다 그러거든요. 지난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경제 문제 때문에 당선됐다 그랬거든. 그랬죠. 백약이 무효하다고 좀 봐요. 이거 구조적 제도적인 몰락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적 외교를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다극화, 다양화시켜야 되겠죠. 무너내리는 미국 배에서 같이 침몰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예. 대한민국 국익보다 나은 동맹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미국을 보는 게 이게 워낙 큰 나라예요. 역사와 전통이 아주 탄탄하고 그래서 이 이상한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쉽게 없게 돼 무너지진 있어요. 않는다. 예. 그리고 놀랍게도 트럼프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망난이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대통령이 통합을 해도 부족할 판에 내부 평가를 분열을 기다리고, 평가를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아, 예. 편가르기를 하니까 자기 편을 확실히 챙기나 보죠. 그래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편가르기를 할 때 약한 쪽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불만이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은 쪽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신이 나는 그래서 거죠. 예. 이 미국이 실제로 패권국에서 이미 이제 패권국 지위는 이제 이른 지가 이제 오래됐고 최소한 한 20-30년 이상은 된 것이고 다만 미국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대외 정책, 특히 이제 무역이라든지 투자 이런 거, 그다음에 안보에서 이 군사적인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돈을 걷어들이는 삥 뜯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AI라든지 또 이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 그다음에 항공기라든지 이런 제조업 중에서도 상당히 그 높은 급여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실체를 알 수 있고 비록 쇠락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이게 지속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미국이 대외 관계를 어떻게 분탕질을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벌써 지금 거의 세계 전체적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 한국 뭐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국가들의 국방비를 올리라고 압력을 했는데 통했잖아요. 그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죠. 뭐 미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뭐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서 군비 경쟁에 확충에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이 미국의 몰락, 제국의 몰락이라는 것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다.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렇죠. 많은 세계 이 인류에 큰 부담과 해악을 끼치면서 점점 몰락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야 대미 정책이 우리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정의만을 추구하지 않고 예. 그러면서 적당한 우리의 어떤 소위 실용과 국익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미국과 대하고 있는 것에서 훨씬 더 좀 실용적으로 좀 잘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네. 미국한테 그냥 뭐 사실 미국 얘기를 다 들어준 거잖아요. 많이 예. 들어줬고 3,500억 달러 거기서 2,000억 달러는 뭐 저기 투자를 하고 1,500달러는 1,500억 달러는 뭐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업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리고 3,500억 달러를 다 주는 것인데 네. 할부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건 마찬가지고. 예.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뭐 이재명 정부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상대해 가지고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이거 못 하겠죠. 현실적으로 힘들죠, 불가능한 아무래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챙겨야 될 거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챙겨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잘 못하고 있고 굉장히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투자를 하고 체크를 하되 자기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자? 이것은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네.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을 벌여야 된다 이거예요. 네. 돈이 안 되면 투자를 돈이 안 한다 되면 투자를 안 하는 거 그게 상업적 합리성이에요. 그게 자기 말에 충실해야 돼요. 과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걸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안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3.5% GDP 대비 국방비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가 한 2.4%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잡아서 거의 50% 증가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증가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부분이 미국 무기 구매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거라고 할지 아니면은 좀 비극스러운 것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무기 구매를 따로 250억 달러를 사기로 했고 주한미군 지원액을 330억 달러 올리고. 5 내지 10년 걸쳐서 하지만은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한테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의 국익을 챙길 것이냐. 이게 지금 큰 과제로 남아있고 이건 지금 시작이라고 봐요.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를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이 엄청나게 강성하고 미국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작살났었면은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미국은 급전직하 쇠락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끝끝내 최선을 다해서 버티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었거든. 4월, 5월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관료들은 좀 서둘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관세 협상, 관세 폭탄이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많은 곳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미 많은 곳에서 이 협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불평등한 폭력적인 협상인지를 이미 이야기했어요. 전제가 이미 이건 협상이 아니다. 얼마나 덜 뜯기느냐의 문제다라고 대통령께서 이미 말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다 뜯겼어. 다 들어준 거죠. 자명해. 왜 실패라고 좀 보느냐. 모두 했던 그 이야기,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 들어줬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저 무지막지한 저 트럼프한테 그 정도면 덜 뺏긴 거 아이가? 가 성공이에요. 덜 뺏겼다가 성공이에요. 뺏기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는 걸 기준으로 본다라면 실패잖아요. 덜 뺏겼다, 잘했다. 이것이 동의가 되면 성공한 것이고 안 뺏겼어도 되는데 뺏겼다. 이건 또 실패죠.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과제는 결국 이제 두 분 다 공통적인 거는 미국이 결국은 이제 쇠락하고 있는 제국이고 하지만 쉽게 하루아침에 뭐 폭삭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패권을 유지하려 드니 끊임없이 동맹들한테 수탈을 하고 또 심한 경우는 전쟁도 일으키고 하는 엄청나게 시끄러워지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는 국제관계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그리고 또 우리의 국익을 유지하고 실용적으로 이걸 풀어나가느냐는 우리의 과제인데 그 점에서 좀 대단히 심하게 한번 박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는 한치도 아무튼 그 긴장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로 협상도 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합리적이 아닌 어떤 주장, 네. 어떤 그 상황에서는 합리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이미 성장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한테 무기를 사지 않는다든가,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을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우리가 받을 불이익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미국 무기 안 사겠다고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나?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문 교수님 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 사겠다. 말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예. 출구가 있었느냐? 예. 네 안이 뭔데? 그러니까. 그러라도 한 게 다 아이가 뭐 다른 방법 있나? 출구가 있었죠.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구윤철 기술장관도 다들 모르는 출구가 있었다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어떤 출구가 있었을까요? 이번에 이런 관세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네. 관세 협상의 명목 속에서 관세 폭탄을 때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안보 문제였어요. 안보. 우리가 이거 지켜준다 아이가. 미국이 주한미군이
70년간 75년간 한미동맹 제소에 너희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니들이 부담해라. 그리고 이런 정도는 좀 가져가도 돼. 이런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속에서 사실은 주한미군이 안보의 위기가 됐잖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노선 있잖아요. 우리 안보 우리가 지킬게. 즉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옆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 북한 문제는 어차피 제껴놓고 네. 안보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아니야. 북은 안보 문제가 아니야. 남북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미국이 북을 우리가 지켜주고 있잖아라는 그 압력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가지고 남북 관계를 복원하면서 이 압력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었으면은 일거양득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남북 관계는 안 돼라고 딱 못을 쳐놓고 이건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내몰렸다고 보는 것이죠. 미국이 우리를 압박했던 것은 안보 문제였거든. 그런데 당당하게 남북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안보를 한번 책임져 볼게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역 다변화라든가 갔으면은 오히려 엄청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데 여전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미국이 그동안 안보를 책임져 줬으니까 경제에서 이렇게 양보하라. 그랬으면은 좋다 이거예요. 경제에서 우리가 뭐 얼마 투자하고 3,500억 달러가 됐든 아니면 그 이상이 됐든 투자를 하고 그럼 안보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미 경제에서 안보에 대한 보장으로부터 얻은 그런 이익을 미국에 보전해 줬기 때문에 안보는 우리의 이익을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안보에서도 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치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안보하고 경제를 연결시키지 말았어야 돼요. 비록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원하는 것을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들어준다 할지라도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연결돼 버렸어요. 이 지점이에요. 국방비 3.5%부터 해가지고 미군 무기 막 사는 거 천문학적 비용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형식 논리상은 북한 문제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전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좋다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 대신 주한미군 그 주둔비 내라. 그렇지. 이렇게 나갔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근데 주한미군 주둔비를 주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 어떤 논리인지 문제에 모르겠어요. 대한 통찰, 안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진짜 안보를 무엇이 교란시키고 있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인식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인식에 있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렇죠. 맞아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뭘 요구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뺀다. 주한미군 뺀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조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미국에 대한 것은 예전처럼 아름다운 미국, 우리의 미국,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미국 이런 개념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큰 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때문에 아주 공포. 근데 지금 미국에 대한 공포는 있는 거죠. 있죠. 뭐냐면은 미국이 첫째 군대를 빼면 우리가 안보 위험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 공포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공포가 있냐면 지금 미국이 아무리 쇠락했다 어쩐다 해도 만약에 미국에 어쩌면 우리나라의 언론 아까 우리 쭉 얘기했잖아요. 이 내란 세력들의 배후로서 또 언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흔들어 버리면 이재명 정부 며칠 못 가고 버티기 힘들 거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걸 적당히 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게 그게 우리 협상의 주요 그 방향이었죠. 그래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계속 악순환 같다라는 거. 그러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한 그 미국에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도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도 미국과 결합돼 있으니까 사실 너무 아니거든. 사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진다. 싸우기 전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두려워한 적이 지는 겁니다. 전체 과연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과연 두려워할 만한 것인지 한번 따져봤냐 이거죠. 달러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심지어는 철수까지 얘기한다고 해서 달러를 가지고 흔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제 문제예요. 전혀 다른 금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로 이 브릭스나 이런 데로 엄청나게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과 관계가 잠시 상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런 중국과 러시아나 다양한 그 관계를 가지고서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우리 자체의 힘이 있느냐에 대한 믿음도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이제 두려움이 크니까. 우리가 뭐 수출 관세니까 수출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물량 30%가 미국입니다. 그거 아니면 진짜 우리가 작살 갑니까? 관세는 상호 관세예요. 올린다고? 우리도 올리겠다. 전면적으로 붙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미 FTA를 미국이 강요해서 했잖아. 우리가 그랬죠. 그 FTA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아주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인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관세 폭탄을 때리는데 당할 것이 아니라 지적할 건 지적하면서 예. 선방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아까 말씀처럼 미국 문제는 저는 주한미군 북한 때문에 이거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점이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완전히 밀려버렸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당신들 주한미군 이거 유지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 전략해라. 우리가 하겠다.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이건 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군사력이 사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논리가 안 통합니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 재래식 무기라든지 인구라든지 경제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미 북한에서 억제력을 혼자 스스로 해도 충분할 만큼 갖고 있는데. 됐어요. 이거에 대한 인식, 네. 믿음. 이런 게 없어요 도대체가. 아예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진짜 궁금한 게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빠지면 북이 남침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국민들 어떻게 진짜 생각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다 그 막연한 두려움. 그렇지. 막연한 그런 일은 두려움. 없잖아.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마지막도 이제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를 성공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를 보호하려 하잖아요, 모두 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그건 정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이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건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정부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재명 정부가 도저히 힘이 안 돼서 이 정도 협상했으면 그걸 박수를 쳐줘야지 이재명 정부 흔들면 되느냐 이렇게 본단 여기서 말이에요. 말입니다. 예. 진짜 중요한 건 이 예. 협상의 결과가 이재명 정부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이지 예. 협상을 더 잘했으면 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었다는 것이지 뭘 했든 이재명 다 잘했다가 아니고 네. 이것을 잘 따져보면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대한민국 안고 가야 될 엄청난 경제적 정책 리스크가 안보적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재명이니까 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럼 거죠. 이재명 정부에게도 비판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진짜.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비판을 받는다. 그럼 미국한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협상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 국민들의 여론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리고 상대방 국회 이 두 가지를 가장 두려워해요. 뭐 언론도 거기 포함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뭐 이게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이건 뭐 변함이 없죠. 다 기본이고. 불변이죠.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정말 가열하게 진짜 비판을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두 분 같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좀 대통령 옆에서 이런 발언을 많이 해주면 좋겠네요. 대통령도 우리를 다 잘 알잖아요.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듣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관세 사실 굉장히 불평등한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런 걸 알아. 본질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말도 안 되는 협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저는 애초부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애초부터 다 까놓고 다 공개해라. 미국이 국민 여러분,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를 처음부터 다 까놓고 계속 이야기했었으면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진짜 폭력적이네, 진짜 돌깡패네 라고 도와줬을 텐데 예. 다 해놓고 그냥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지금 뜨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 끝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많았는데 예, 예. 뭐 상관없습니다. 또 모시면 되니까. 네, 네, 네. 다만 왜냐하면 이제 또 저희도 가야 되지만 또 이 밖에 있는 PD 분들도 다 또 집에 가야 되고 하니까 네. 아무튼 참 용기 있고 그리고 이 바른 말을 하는 두 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관세 협상이 끝났을 때요.
그냥 모든 언론과 또 이 민주당은 곳곳에서 전부 다 너무 잘했다 그냥 막 자화자찬하고 박수를 쳐버리니까 아니 이게 미국한테 이렇게 우리가 뜯기고도 살아도 돼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하고 분노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너 왜 이재명 정부를 욕하냐 또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두 분 같은 분들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또 이것이 또 향후 우리 대한민국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이재명 정부를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는 또 입에 쓴 약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얘기를 중요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1분은 너무 길고 한 30초씩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한번 드릴게요. 관세협상, 관세폭탄 내지는 뭐 안보 관련된 그 현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우 실장이 진짜 고생했다. 네. 전 말도 안 되는 것들 그 폭력적인 요구에 진짜 고생했다. 엄청 고생했죠. 그건 맞아. 예. 그러나 이 협상이 네. 최선의 대성공은 아니었다라는 건 이야기해야 돼요.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찬찬히 다시 복귀하면서 실천되는 과정 속에서는 좀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생했다. 그러나 대성공은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먼저 했어야 돼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랬으면 박수 쳐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국민 앞에 사과부터 먼저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우리 힘이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그 참모가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이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네. 설득하고 하면은 정말 글자 그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가능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잘 보셨습니까?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환율이 춤을 추고요. 부동산이 늘 시한폭탄이고요. 내란 세력은 길거리에서 악을 쓰고 있고요. 뭐 하나 쉬운 게 없고 또 언론과 그리고 사법부가 우리 편이 아니죠.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의 이 강도 같은 관세 압박, 투자 압박 정말 힘든 정부입니다. 세상이 격변기고요. 슬기와 용기가 필요한 때 같습니다. 맞잡은 손 놓지 말고 이 어둠을 함께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굉장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문제 핵심을 풀어주신 문장일 교수님, 김진아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